강조하는 조경렬입니다. 다행히 유 교수님이 좀 늦게 오셔갖고 유 교수님 그 발표를 듣고 나면 제게 좀 힘이 빠질 것 같았는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좀 경제적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1965년 이제 한일협정 이후에 이제 영토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 그리고 정치적 문제로 이제 갈등이 수없이 반복이 되어왔죠. 그런데 이런 이제 갈등이 경제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화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잘안 들려요. 크게. 죄송합니다. 예. 물론 이제 외환위기 때 한미 관계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IMF 가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때 일본이 이제 자금을 이렇게 단기 자금들을 많이 빼갔기 때문에 그 외환위기가 이제 가속화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IMF 때는 한이 이제 통화 수화프 한 300억 달러 정도 됐죠. 그게 상당히 이제 IMF를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번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경제 문제까지 대두되는 건 좀 이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강제징용 문제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이제 판결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압류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서 갈등이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제 만약에 일본 기업의 자산을 이제 압류를 하게 된다면 지금 뭐 보복 관세라든가 일본 제품 공급을 중단한다든가 비자 발급 문제, 송금 금지 뭐 이런 이제 보복 조치 한 100개 정도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에서 기업을 하거나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에 상당히 이제 세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뭐 대출 심사도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또 저기 한일 제품에 대한 불명령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제 단체들이 이제 그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완충지대 역할을 계속해 왔는데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일본의 경제 3단체가 비판을 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단체 간의 회의도 이제 중단되는 뭐 이런 사태까지 이제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무역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핵심 소재 부품들을 일본에서 주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내 재화 생산 자체가 이제 붕괴될 거라는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한 22%를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관련 종사자만 해도 170만 명이 지금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산업 주력 산업들이 어떤 타격을 입는다면 엄청난 이제 파장 효과가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신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오늘 이 회의 같은 이제 한국에서도 경제계나 아니면 이제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서 한일 관계의 위험성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미중 무역 분쟁에서 보았듯이 이제 이게 이제 상호 보복하기 시작을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재수 게임이라고 그러죠. 결국 문화 피해를 보는 집착이 그런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도 승패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 이게 승자와 패자가 이제 거기서 갈리게 되는데 그런 거를 가늠해주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느냐 상대국에 대해서 또는 현재 관세율이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수준이라든가 뭐 금융 뭐 이런 이제 환율 문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누가 더 손해를 덜 보느냐가 이제 결정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금융 이쪽에도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다준지는 못했는데, 금융 부분이 중요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이쪽에는 제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무역 분쟁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학에서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항상 관세를 올릴 유인이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교육 조건을 개선해서 자국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느 나라든 관세를 올릴 유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협상이나 그다음에 가트나 아니면 WTO에서 얘기하는 상호 호혜주의, 무차별 원칙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협조적인 균형,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호 호혜주의 무차별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나라가 관세를 올려서 자국의 이제 수출품이 하락이 됐다, 수출이 이제 감소를 했다면 수출 감소한 액수만큼 동일한 관세를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조나 이런 WTO에서 얘기하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간다면 내실 교육을 다시 말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정도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세 전쟁은 좀 미중 무역 전쟁도 발생을 하겠지만, 관세 전쟁은 작거나 크건 이런 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거점 조정 효과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관세를 이제 인상을 해주면 내수 산업들이 규모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이제 진입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독점적 이윤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경쟁력이 확보되고 수출성까지도 이렇게 확장되는 이런 효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좀 올리는 이런 전쟁들이 수없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거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 이제 단순히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 이런 문제로 보기보다는 어떤 지금 체제 전쟁,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국가 자본주의 체제의 체제 경쟁으로 이제 이런 전쟁으로 이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 최근에 보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도적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도적 기업이 되면 모든 부가가치를 그 기업이 갖고 가고, 나머지를 갖고 이제 서로 따라가는 기업들이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도 이제 이런 미중무역 전쟁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마이클 피스버리라는 사람이 이제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걸 쓴 걸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시장경제 체제로 이제 끌어들이기에 노력했던 미국의 1세대들이 있잖아요. 키신저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그 1세대들이 최근에 와서 중국에 대한 많은 회의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황제의 국가고 주변은 다 신화의 국가인데, 그러니까 어떤 복종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삼국지나 손자병법을 보게 되면 국가 주도로서 정보를 가서 훔치고 기술을 훔치고 남을 속이는 이런 것이 최대의 전략으로 꼽히는 나라로 이렇게 이제 1세대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의 국가 주도로서 이런 기술을 발치하는 행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이, 지금 1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심화되는 그런 원인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술 측면에 의해서 기업들이 내수로 거점을 올리고, 그다음 그 기업들이 커서 수출을 주도해가는 이런 효과들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하나의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봐야 되는 하나의 요인들,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율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관세율. 미중에서 보면 이제 사실 미국의 중국 수입
식품에 붙이는 관세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 지금 한 2.9% 평균적으로 되는 것 같고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이 붙이는 관세는 한 4.7%로 한 2배 정도, 2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현행 관세율이 높다는 얘기는 앞으로 무역전쟁에서 관세를 더 높일 여지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입품의 가격이 증가되고 소비자가 증가되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 효용이 감소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정치적 부담이 되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이렇게 무역전쟁을 치러가면서 관세를 인상할 여지를 좀 줄인다. 그래서 이제 현행 관세에도 상당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투자 규제라든가 국채 매각이라든가 환율 금융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동원이 돼서 전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경제적인 실물 경제에 국한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경제력을 우선 비교해보면 아시다시피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저성장을 계속해서 이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이제 GDP 격차라든가 1인당 GDP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술 격차라든가 일본은 경제 강대국에 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가 한 1억 3천만 명 돼서 우리보다 한 2.5배 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자급자족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최소한 인구가 1억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의정도 상당히 높지만 5천만 명 갖고는 자급자족이 되는 경제가 아니다. 일본은 그래도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그 자체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이런 시스템이 흘러갈 수 있는 경제에 속합니다. GDP 규모도 우리보다 한 3.2배 정도 많고 1인당 GDP는 거의 좀 많이 따라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3만 불을 넘었고 일본이 한 3만 8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도 지금 1조 2천억이 넘어서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상태이고 9,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도 51개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3.4개가 됩니다. 3.4배나 지금 많은 상태고 세계 수출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품목이 세계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2017년에 77개 에버돼서 우리나라 77개고 일본이 171개가 되어 있습니다. 선도기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최근에 이제 어떤 글로벌 가치 사슬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선도기업들이 부가가치를 가지고 간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R&D 기업이나 R&D 투자 규모, 혁신 기업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보다 6 내지 9배 정도 많은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지금 잃어버린 20년을 지내왔지만 일본이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볼 경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비중, 이제 우리나라 수출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출은 한 6천억 달러로 이제 전 세계 수출액의 3.1%, 6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수입은 5,400억 달러에서 2.8%에서 이제 9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는 한 우리가 60%, 일본이 30% 안 되니까 상당히 우리가 2배 이상 높은 상태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선박 해역 구조물, 자동차 부품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대부분 수입은 에너지가 주로 이제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일본 우리나라 수출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이제 지금 3위, 5위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는 3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한 5%에 달하고 이제 일본에서 또 수입하는 총수입에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한 10.2% 정도로 돼서 수입 비중이 수출 비중보다 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수출 규모가 이제 4위 정도 되는 걸로 중국, 미국, 독일에 의해서는 4위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금액은 7,300억으로 이제 전 세계 수출의 3.8% 정도 차지하고 수입은 전 세계 수입의 3.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수입하는 대상국 중에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국 대상국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비중이 이제 세 번째로 많고요. 수입은 다섯 번째로 이제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총 수출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비중이 7.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입은 이제 총 수입에서 한 4.3%로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많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건 이제 무역 분쟁이 실질적으로 관세 전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일본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반도체 부품 뭐 이런 거고 이제 수입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에너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일본 주요 수입품들은 이제 보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대부분은 이제 소비재라기보다는 산업재에 속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역 분쟁이 현실화됐을 때 우리나라 경쟁력, 산업 경쟁력 하락이나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받는 그 타격이 훨씬 클 거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산 수입품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이 이제 반도체 소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이제 제조 장비가 두 번째로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90%를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불화수소가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물질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핵심 부품 소재들이 주로 이제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제 분쟁이 우리나라의 공급 체인을 이제 무너뜨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반도체의 경우도 이제 주로 다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이제 고용도 문제가 되겠지만 미래 자동차 개발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및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한 32.9%, 그 다음에 미국, 네덜란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막 분쟁이 되면 수입선을 좀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류 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이제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상당한 이제 최대 피해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이제 한일 무역 분쟁까지 일어난다면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율을 보면 현재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일본 수입품에 붙이는 이제 평균 관세율이 한 4.6% 정도 되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의 제품에 대한 지금 이제 관세가 한 1.5% 돼서 상당히 이제 3.1%포인트나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관세율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올릴 여지가 좀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측면은 좀 미국이 일본이 상당히 좀 유리하게 접근을 할 겁니다. 특히 농림수산업, 음식 제조업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격차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5.3%인데 일본이 1.2%고, 운송기기 같은 경우도 6.6%로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좀 높게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막상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관세율을 인상할 여지는 우리가 좀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 수준을 보면 정경영 조사에 따르면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12가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현재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이 이미 우리를 넘어서 108, 그 다음에 일본 117, 미국이 이제 130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5년 후에도 중국이 상당히
약진을 해서 113으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고 미국이 123. 그래서 일본과 미국과의 격차는 줄어들지만 중국과는 또 격차가 벌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는 9개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일본에 뒤처지고 있고 3개 분야 정도가 경합을 하는 수준이고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경쟁도 있지만 서로 이제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발전을 한다는 측면에서 기술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상 이제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기술들이 얼마큼 그 기업의 도전력을 향상시키고 내수 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수출 기업의 이제 그 영향력을 확대하느냐가 중요한 요인 중에 기술이 꼽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PT, P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이 거기서 탈퇴했지만 일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지금 하습니다. 세계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13% 정도로 될 거로 예상이 되고, 근데 이게 대부분이 그 CPT, 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보면 우리나라 글로벌 이제 가치 사슬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앞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막상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이 이제 현실화되고 막 이랬을 때 우리가 일본에서 나와서 그 다른 수출선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현재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을 보면 국내로 들어와서 내수 쪽으로 치중하기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면 초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정부는 CPT, PP에 이제 참여할 것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그렇게 강한 의지를 읽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는 이제 비관세 장벽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정경련 조사에 따르면 신규 거래처 및 신산업 발굴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이 37.3% 정도로 지금 현재 일본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일본 소비자가 한국 제품 인식 악화가 28% 정도고 증빙 서류 강화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5% 정도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31%가 매출 감소를 지금 현재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자본의 이동이라든가 지금 현재 단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 비율, 그다음에 환율 문제, 외환 보유고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지금 하지를 못했다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한일 무역 분쟁이 현실화된다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겪는 것보다 우리는 더 열악한 상황으로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그 한일 무역 분쟁이 현실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에서 이런 무역 그리고 대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무역 분쟁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로 조금 더 현재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이제 미래를 보는 이런 이제 눈을 좀 키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